버핏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가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예요. 또 많이도 올랐었거든요. 결국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네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살아라. 그냥 장기 투자하고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으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모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예. 최근에 약간 머니 마인드라고 해서 예. 그쪽 관련된 또 서적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연금 노후 이런 쪽도 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스타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꾸준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거의 없죠. 네. 예. 거의 한 10년도 아니고 한 2, 3년 정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도 내기도 힘든 걸로 알고 이게 있긴 주식에 하거든요. 좀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주식 투자 스타일이 맞을 때는 수익률이 좋은데 사실은 뭐 어떤 매니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가 이제 공모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판단 아니에요, 그게. 그 스타일이 얼마나 일관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내는 펀드는 거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피터린치 정도 한 13년 정도 뭐 양호한 성과를 피터린치가 13년 했었고, 근데 앞에 초기 2년인가 3년 정도는 회사 돈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서 이제 인큐베이팅 했던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 돈을 받은 건 기록으로 놓고 보게 되면 13년은 정확히 안 될 거고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고객 돈 받아서 해서. 연평균 27% 냈죠. 아까 27배. 네네. 27배 정도 수익을 냈죠. 운영 기간 동안. 참 대단하죠. 그 정도가 진짜 전설적인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된 거죠. 자,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뛰어난 전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누구나 다 알고 이건 투자 안 한 사람도 아는 그런 예. 분인데 바로 워렌 버핏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계속해서 꾸준한 양호한 성과를 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고 또 그 평론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주주서한을 써서 수십 년 동안 주주서한을 써서 그 기본적으로 자기 철학을 다 설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버핏이 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더 이렇게 어찌 보게 되면 추앙이라고 요즘 쓰는 말로 추앙? 네.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투자 조합을 했을 때부터 20대 때 투자 조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투자 조합을 60년대 말에 해산을 하고 근데 버크셔 해더웨이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지주회사로 그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우리가 뭐 1920년대 30년대 그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뭐 버나드 바루크 같은 이런 유명한 개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고문도 했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그 트랙 레코드가 이렇게 수익 추정을 하는 거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버핏은 자기가 그때 썼던 주주서한도 다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 투자 레코드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투자자보다도 그게 더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쓴 책은 아니고 제가 직접 번역한 건 아니고 이제 감수한 책인데 머니마인더 그 워렌 버핏 투자 비밀이라 완벽 투자 기법이라고 옛날에는 번역됐던 책인데 그 로버스트 헤더스트롬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종의 버핏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또 책을 내서 그 책을 좀 다행히 감출하게 돼서 그 책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거나 버핏이 뭐 시장을 어떻게 보거나 이렇게 다룬 것이 아니고 버핏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상과 철학, 뭐 그 책에서 머니 마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적 체계, 사상, 뭐 철학 이런 거를 이제 좀 철학적 배경. 그 한 사람이 이제 또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 만들어지는 게 단순하게 그 뭐 내가 철학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의 가족적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학습 과정이라든가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하는 어떤 내용, 이 사람이 또 선호하는 성향의 그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종합해서 버핏이라는 사람을 사실 이제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다 우주인데 그 버핏이라는 우주를 이제 탐색을 하는 책이었고
그 책에서 뭐 머니마인드의 핵심이 뭐냐라고 그러면 저는 뭐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복리. 예, 버핏은 이 복리에 대한 이해를 10대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뭐 그 대학생들이나 강의를 가게 되면 일찍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나는 8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투자했고 10대 시절에 복리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란 거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버핏은 고등학교 때 임대사업을 할 때로 미국 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자수성가한 부자였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그런 어떤 복리 자체를 그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복리가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또 기업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막 설비 투자가 막 하냐는 물론 이런 기업도 뭐 살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현금을 계속 벌어들이면서 이 벌어온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복리 효과거든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버핏은 이런 기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제가 버핏 셔대에 앉아서 다 자본 재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뛰어난 자본 재배치 능력과 복리가 이제 버핏의 어떤 머니마인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질 문제 같아요. 기질. 그러니까 이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버핏이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계속 이제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승의 책은 이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보다 보면 저도 참 그 문장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오랜 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뭐 공인회계사 같은 이런 자격증이나 어떤 수치적 감각이나 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에서 기질인 것 같다. 템퍼러먼트인가? 하여튼 기질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 버핏은 어떤 투자라는 기질에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지 잘 몰라요.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지 자기 관찰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질을, 이건 사실 타고난 영역들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능력 범위라는 개념이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범위에 머무르는 거죠. 모르는 분야는 자기가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의 이 변동성,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견뎌낼 수 있는 자기 컨빅션,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들이 그런 거를 내가 자기 능력 범위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쉬우면 우리도 다 버핏처럼 버핏만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은 이제 학습기계죠, 학습기계.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버핏은 우리가 뭐 이 주식 보고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뭐 철학책도 보고, 왜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좋아하고,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미국의 독립적 사고를 가진 철학자들도 뭐 에머슨 같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 사람이 또 그런 책도 좀 많이 읽고, 당연히 투자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제 독립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기질 같은 것, 그 다음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과에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그 책 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잘 읽고. 하루 7, 8시간이 자기는 읽는 데 쓴다고. 이런 학습 기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그 하나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그런 워렌 버핏의 머니 마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머니 마인드, 워렌 버핏을 지금까지 이제 꾸준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만들어준 머니 마인드 관점에서 반대로 본다면 사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사실은 뭐 저도 하는 실수인데 이거 이제 가장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시장을 대할 때 공포와 탐욕에 이게 번갈아 가는 거거든요. 뭐 막 오를 때는 내가 막 갑자기 빨리 부자가 될 것 같다가도 좀 지나고 나면 그 공포 씌우면 내가 돈 다 잃고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20% 나는 게 50% 60% 갈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운용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초보자 행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막 뜨겁게 달아오를 때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 왜냐면 옆 사람이 누가 부자가 되면 난 그걸 견딜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들어가요. 그럼 한번 벌어요. 그러면 더 투자하면 더 벌 것 같으니까 또 그때 레버리지가 보통 들어가요. 그러다가 시장이 딱 꺾이면 이 레버리지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고통스러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들어온 거죠 이미. 네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 버핏은 어려서부터 물론 돈도 잘 벌었지만 빚을 좀 혐오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같은 것도 대학생 때 뭐 쓰지 말라고 그러고 부채를 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부채는 단기적으로 수익률 높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내가 복리를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버핏의 마인드에서는.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저도 이것도 또 마찬가지 실수하는 건데 이런 게 뭐냐면 잘 모르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는 게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느냐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나름대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에 대한 그런 분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발견할 수 있지. 그런 분석이 없이 그냥 투자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러도 왜 이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도 내가 왜 이랬는지를 알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잃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그러면 누구를 상황 탓을 하게 되고 뭐 이 정보가 알려준 놈이 나쁜 놈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가장 좀 저도 그렇고 많이 이제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벌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나도 벌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게 좋대라고 해서 그걸 듣고 이제 덥석 사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 나한테 그 정보가 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그쵸.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경고망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보보다는 분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석과 가격. 사는 가격과 분석. 전 잘 뭐 직접 투자를 거의 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분석 능력과 가격을 측정하는 능력, 뭐 같이 일맥상통한 거죠. 이것이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즘 느끼는 건 10년 전에 봤던 그 사람과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걸 많이 발견해요. 그렇게 접근했던 분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쫓아다니고 지금도 쫓아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냥 고만고만하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정말 분석을 철저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복리의 마법을 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투자를 비교한다면 훨씬 더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제 재산도 확 늘더라고요. 그런 분들. 부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의 그 머니마인드 관점에서 약간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런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뭐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근데 그만큼 또 가격은 빠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상황적인 요인을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은 자본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이 투하가 돼서 주식회사도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것은 자본이 투하된 기업들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시키는 거지 국가가 성장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생산은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생산에 주된 공이 뭐 자본가냐 아니면 노동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저는 그거는 그 스펙트럼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기업이라는 그 총체 속에서 그게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은 부를 생산하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부를 생산하는 엔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소유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내 소유한 것 자체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만 남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기계, 시스템인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지극히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떠냐.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시장 상황은,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직접 투자는 거의 못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위주로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식 비중들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저도 지금 많이 깨져 있어요. 저도 많이 깨져 있고, 많이 수익이 좀 나빠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게, 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걸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우리가 미래 예측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그때가 이제 금리도 높고 더 높았죠, 지금보다. 네네. 물가도 뭐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 높았죠. 그다음에 원유 의존도도 그때는 훨씬 더 높았고, 지금보다도. 이런 시기에서 그러면 10년 동안 70년부터 73년, 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78년인가요? 이때가 이제 아마 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10년 내내 주식에 박살만 났느냐? 우리 S&P 500 지수 기준으로.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난 해는 10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73년, 74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고, 한 해 단위로 보게 되면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박스권이었다는 거죠. 지수는. 그러면 이때 투자로 돈을 못 벌었느냐? 버핏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때 버크셔 헤더로 가면서 막 기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전엔 버핏이 자기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그쵸, 훨씬 유리하긴 하죠. 예,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너무 커지면 우리는 이 기대 수익률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 너무 시장이랑 비슷하게 가죠. 버크셔 헤더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S&P 500은 버크셔 헤더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진다 그러잖아요. 예전보다는. 네네. 이분이. 근데 그 시기에도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버핏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배력이 있고,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 되게 좋고,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현금이 많은 회사들은 더 땡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만약 경쟁자는 죽고, 현금 많으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또 5천억의 현금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금리가 1%, 2%일 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현금인데, 근데 지금 이게 한 5%가 되게 되면, 만약에 5천억 있는 회사가 6%면 순이익이 300억이 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스타일들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많이 또 올랐었고, 결국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지금 어떤 유의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현금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자본을 재배치해내는,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주주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지배구조 이슈들이 많았는데, 좀 소액주주와 대주주들을 좀 차별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기본 친주주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 다음에 좀 현금도 좀 많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미국에서 70년대 많이 올랐던 경험들이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섹터가 맞다, 어떤 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금리가 오른다고 그래서 다 사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은 또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인이 이제 이 가격에서는 뭐 더 어마어마한 시장 전망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폭락도 있겠느냐. 상당히 지금은 이제 버티는 건데, 여기서 도망가시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좀 많아 보여요. 예,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너무 싸고. 예. 사실
70년대나 80년대 그때 그 박스권과 뭔가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매크로 관점에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버핏이 가장 큰 높은 수익률을 냈다. 물론 그때는 좀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작았죠.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긴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도 이제 뭐 가격 전가력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잘 펼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브랜드가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코카콜라도 그때 샀으니까요. 그때 상황에 비교해서 약간 그때와 비슷한 그런 주식들을 잘 찾아본다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과 좀 별개로 연금 목적으로 좀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은 제 생각에 좀 힘들 것 같고 뭐 국가라든지 뭐 특정 국가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 테마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가만히 좀 생각해서 느끼는 게 그 워렌 버핏 얘기를 하면 워렌 버핏이 계속 한 30-40년 전부터 주주서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S&P 500 ETF를 인덱스 펀드를 사라.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네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아지고 그렇게 그냥 S&P 500 스스로 갖고 싼 거 사서 그냥 장기 투자하고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으고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의 직장에서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30년 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최근에서야 정말 이 양반이 왜 이랬을까를 요즘은 정말 좀 몸으로 좀 체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께서 S&P 500 ETF를 기본으로 깔길 권해요. 저는 기본으로 투자를 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검증이 되어 있고 S&P 500은 200년간 트랙 레코드가 검증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는 게 197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이것도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장기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서 S&P 500은 리밸런싱을 해주고 그렇죠.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하고 또 배당도 있어요. 배당도 한 1.5에서 1.6 정도 지금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까지 좀 떨어졌을 때 1.8까지도 지금 배당금이 나와요 매년. 매년 배당금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배당의 재투자 물론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의 재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70년대 이게 박스권이 온다 그러면 지난 한 30년 가까이 인덱스 펀드 XMP가 보여준 수익률을 향후 10년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저는 기본은 S&P 500을 기본으로 하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연금 계좌 같은 거로 S&P 500이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다 이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또 재투자를 하고 지금 또 이게 박스권이라고 그러면 막 될지 뭐 오르면 땡큐고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제 생각엔 떨어질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기가 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뭐 깊숙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테마 나와 있는 테마들은 주로 혁신 성장 쪽이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 반대가 이제 가치지향인데 사실 가치지향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뭐 리츠라든가 뭐 월지급식 ETF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포트를 짜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혁신성장은 좋은데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진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타이밍이 잘 맞고 가격 상승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맞았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도 좀 몇 개 그런 ETF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다행히 여기 몰빵을 안 해놨기 때문에 딴 데서 지금 버티는 거로 그러니까 인컴형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고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식으로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혁신성장 테마와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과 섞어서 ETF를 투자하시길 좀 권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S&P 500 ETF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또 섞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S&P 500 ETF 하셔도 되고, 아니면 S&P ETF 나는 뭐가 너무 지루하니까 싫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혁신성장 테마랑 그다음에 인컴형 이런 인컴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이런 자산과 섞어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30, 40대 직장인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매달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S&P 500을 기준으로 한 주식 자산 얼마 정도, 그다음에 인컴형 자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이걸 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서 뭐 저희는 연금 쪽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이 된다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IRP 이런 것들은 30%를 무조건 안전자산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100% 못 넣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조금 내렸는데 지금 뭐 채권이나 상호저축은행 금리 같은 것도 우리가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IRP도 가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뭐 5% 이상 주니까 저는 뭐 30%는 걷다 그런 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저는 60에서 70% 정도는 저는 당연히 주식형 자산을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 나이 때는 저는 거의 90%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이 나이 때 90% 넣어도 사고가 안 났던 게 20년간 좋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20년간. 맞아요. 그 다음에 길게 놓고 보게 되면 20년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최소한 2배씩은 올랐어요. 자산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사지 못해가지고 트레이딩에 실패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보유만 하신 분들도 제 생각엔 거의 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뭐 지금 많이 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몇 가지 큰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뭐 아니면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갖고 계셨었으면 훨씬 2배 이상 자산이 늘어났을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게 딱 꺾긴 꺾였거든요. 금리가 이제 다시 20년간 내려오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20년간 내려왔던 물가거든요. 이것도 다시 터닝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년간은 이게 이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게 뭐냐면 세계에 중국과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력이 공급이 되면서 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물가가 유지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미국부터 그 자유주의를 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IMF 때 막 니들 자유해라고 이렇게 했던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더 그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은 자국 이기주의적인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20년 동안 있어 왔던 우리 자산시장의 거시적 환경과는 확실히 다른 건 분명해요. 확실히 다른 건 분명할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이때가 좀 더 어렵겠죠, 당연히. 지난 20년보다는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저는 30, 40대 분들은 그 10년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또 10년, 20년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30, 40대 분들은 한 뭐 60에서 70% 근데 난 정말 보수적 이러신 분들은 뭐 40, 50%라도 최저는 40%라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도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약간 좀 좋은 시장,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한 시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서 약간 블록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세 전반적으로 금리가 예전처럼 저금리는 당분간 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을 뭐 패권 국가로서 이제 나중에 누를 것이다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그렇다면 장기 투자하는 게 뭐 한 3, 4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게 괜찮을까 약간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거꾸로 중국 주식이 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그래서 중국 비중 늘리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중국은 이제 안 해. 그래서 안전 중심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흔히 하는 난 미장만 할 거야 한국이랑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중국에 대한 기대가 갖고 계시고 이건 누가 사실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으면 단순한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통하는 그 나라의 경제적의 그 경제력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내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통화는 떨어져야 돼요. 딴 나라도 다 그렇거든요. 대다수가. 네. 근데 그때 왜 달러가 또 올라요? 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장에서 미국이 저렇게 어려우면 딴 나라는 더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렇게 쉽게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참 이런 거를 어떤 나라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좀 약화되겠지만 이걸 금방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알 수는 없죠. 물론 우리 동접이 확 무너질지 몰랐었고 옛날에. 그렇지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그냥 제 주제 넘은 생각으로는 뭐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게. 그래서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그냥 자산 배분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한국 펀드, 미국 펀드, 중국 펀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다 해놓고 버티는 거예요. 뭐 중국이 좀 나쁘면 미국이 좀 벌어주고 한국 좀 나쁘다 그러면 한국이 좀 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 해놓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